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건 뭐 문화편에도 나와도 되는데 사회편에 낸 거야. 자, 먼저 265쪽. 자, 조선 후기에 민간 신앙이 유행한다. 동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요거 두 개를 이제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민간 신앙은 그냥 크게 이해하면 돼. 자, 조선 후기에는 민간 신앙이야. 그러면 민중 사이에서란 뜻이지. 민중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뭐다? 일단 줄. 예언사상, 벽서, 괴서 사건, 묵격신앙과 미륵신앙.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냐면 민중 동요를 반영하는 거야. 민심의 동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가 안정되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동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크게만 봐도 정치 질서도 굉장히 흔들리는 거지. 뒤로 갈수록, 그렇지? 특히 일당전자 현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에는 더 그러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되면서 백성의 대부분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지. 광해군 때 수치체제, 광해군 이후부터 수치체제 개편을 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농민의 부담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농민의 생활도 굉장히 더 궁핍해지는 거야. 특히 19세기 정치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삼정의 문란 등으로 더 심했겠지.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제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안정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도 흔들려가는 거야.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대충 이런 현상이 이제 후기로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사회 불안, 사회 동요가 심화된다. 그래서 민중들이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민심의 동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가? 민간신앙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민간신앙의 구체적인 예로는 어떠한 현상이 민중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각종 예언사상, 그 다음에 벽서나 괴서 사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 묵격신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한번 읽으면 돼. 자, 그래서 결국 민간신앙 성행이야. 예언, 백성들 사이에서 비기도참 줄, 예언사상 줄. 그래서 비기도참 등을 이용한 각종 예언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세 줄, 왕조 교체 줄, 별난의 예고 줄.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흉흉하게 민간 사이에서 떠다녔다. 특히 19세기에 더 심했겠지. 그만큼 조선 사회가 부패한 거잖아. 그래서 말세가 올 것이다. 천지개벽할 일이 올 것이다. 조선은 이제 망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왕조의 교체, 새로운 왕조가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풍수지리사상과 관련돼서 이용한 예언사상이 대표적인 정감록이라는 거야. 정감록은 정씨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예언사상에 들어가 있는 예언사상이거든.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벽서, 괴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민심의 동요를 반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층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관리들의 수탈, 정치가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아니면 각종 예언사상이 들어있는 벽보를 붙이는 거야. 대자보 붙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벽서, 괴서 사건. 자, 그 다음에 예언사상과 함께 묵격신앙, 미륵신앙. 그래서 살아있는 미륵불을 자처해서 서민을 현혹시키는 무리도 발생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는 어떻게 된다? 민간신앙이 성행하는 시대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예언사상, 그 다음에 벽서, 괴서 사건, 그 다음에 묵격신앙과 미륵신앙이 성행했다. 맞는 거지. 무엇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민심의 동요를 반영한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학. 이건 중요한 거니까 철저하게. 근데 이제 왕을 써놨지? 동학은 어느 왕 때? 자, 이거 다시 복습학 겸 하는 거야. 철종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의 허통이야. 세 개는 외우시라고 했지? 신의 허통. 1851년에 신의 허통, 그거 기억하시고,
사회편에서 하셨죠? 요거 바로 전 시간인가 전 시간에. 자, 그래서 설이야. 설에 대해서 청료지 진출을 허용했다. 그럼 신해어통이야. 그 다음에 1860년 동학이라는 게 만들자고. 동학. 그래서 동학은 단독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1862년에 임술밀란. 이거 이제 공부할 거야, 앞으로. 임술밀란. 그래서 철종 때 3개. 1851년에 신해어통 내용, 설에 대해서 청료지 진출 허용. 그 다음에 1860년 동학. 1862년 임술밀란.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그 중에서 동학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동학으로 갑시다. 동학은 언제? 철종 1860년 맞지? 끝에 경주 출신 몰락 양반 최재우 줄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경주 출신 몰락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 하나 기억해. 최재우. 그래서 최재우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동학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경주 출신이라는 거, 몰락 양반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포교. 자, 동학이라는 종교는 어디에서 포교가 시작되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포교 시작 줄. 그거 전라도로 바꿔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서. 경주 출신이라고 했으면 경산도가 맞겠지 뭐. 그래서 경상도에서 포교 시작 줄. 자, 그 다음에 교리. 자, 종합적 줄. 동학의 사상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상이 짬뽕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유불선 삼교 줄. 부족과 주술을 사용하는 등 샤머니즘 줄. 일부 천주교 교리 줄. 그래서 이 동학의 교리는요,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 선, 도교의 좋은 내용을 취한 거야. 그래서 유불선 삼교의 장점을 취하고 그걸 기원 토대로. 그 다음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부적과 주술을 사용했다. 그거 기억해놔. 동그라미. 부적과 주술은 주로 무당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이지. 묵격신앙도 일부 수용했다는 거야. 근데 이 동학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학은 최재우가 주로 이 피지배층, 농민들을 주축으로 만든 종교거든. 따라서 농민들과 더 쉽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샤머니즘 요소도 수용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적, 주술, 동그라미 쳐놔. 그게 딱 나오면 샤머니즘, 묵격을 물어보지 않는 한 동학을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동학은요,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거든. 서학은 천주교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가 천주교가 굉장히 확산된 시대야. 그래서 농민들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의미,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나 일부 천주교 교리까지도 수용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동학의 교리는 유불선, 샤머니즘, 일부 천주교. 따라서 결론, 종합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밑에 주기론 줄. 그거는 뭘로 바꾸면 주리론으로 바꿔 나올 수가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 이건 이제 성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주리론과 주기론이 있는데, 동학은 무엇에 가깝다? 성격적으로 주기론. 그래서 기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주역의 변화 논리를 받아들여 말세와 개벽사상 주장. 그것도 줄. 자, 그 다음에 사상.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그거 별표.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인데 이 종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라는 거야? 그거 기억하세요. 시천주. 그 다음에 인내천. 그 다음에 사인 여천. 그리고 해석까지 하셔요. 자, 그래서 시천주는 어떤 뜻이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셔요. 천주님은 하느님 내지는 한울림이라고 해.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사상이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하느님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대한 제사, 하느님, 한울림을 모셔야 된다. 그걸 천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실 시자 써가지고 천주님을 모셔야 한다. 시천주라고 하는 거야. 하느님은 전통적으로 공경의 대상이었거든. 그래서 읽어 일단.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천주를 모셔야 한다. 천주를 모셔야 한다. 시천주라고 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거 조쳐놓으세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느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이 곧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학에서는 사람과 하늘을 동격으로 취급한 거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사인여천이라고 한 말이야. 사인여천. 그래서 그 뜻까지 알아두라고. 사료지문으로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인간은 모두 천주님을 모셔야 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신천주나 인내천이나 사인여천인데 그럼 빨리 동학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해석을 해. 경천애인 천인합일 평등사상 그거 줄쳐놔. 그리고 해석을 하란 말이야. 경천애인은 해석하자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뭐야? 천주님을 공경한다. 그 얘기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애인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인합일 말 그대로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천인합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동학은 이것만이다가 아니라 동학의 성격으로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맞다 틀리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평등 사상을 내포한 종교다. 평등 당연하지. 그래서 읽어. 동학은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평등 사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 추구. 그건 좀 특이한 문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 종교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럼 뭐다? 맞다와 동시에 이거 동학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 그거 추천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거는 동학의 종교적 성격이라면 동학은 종교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정치, 사회, 개혁적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야, 동학이 만들어낸 시대가 1860년대 맞지? 19세기 중반 맞지? 삼정의 문란이 성행하는 때 맞죠? 봉건적인 수탈에 시달리는 때 맞지? 농민들이. 따라서 봉건적인 수탈, 그게 이제 봉건적이라고 하면 보통 전통 질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 양반층을 위한 성리학적 질서는 결국은 농민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체는 뭐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를 반봉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학은 종교적으로도 성격이 있지만 사회개혁적,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반외세는 뭐냐면 이때 천주교도 유포되는 시대고 서양 애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조선에 침투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동학은 서양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걸 반외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외세 민족주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 그래서 그 반봉건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 보구관민, 광제창생, 다른 말로는 제폭금인.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구호도 별표 쳐놓고 기억해. 그 용어, 단어. 보국안민은 뭐냐면 나라를 바로잡자,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광제창생은 제폭구민과 비슷한 말인데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누가 한 말 같아? 농민들이 할 말 같지. 동학에서 할 법한 주장 내용이죠. 그래서 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학으로 가서 푸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걸 내세우면서 사회개혁적 성격 반봉건 줄, 외세 배격 반외세 민족주의 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동학은 종교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뭐도 갖고 있다? 사회개혁적, 그 다음 반봉건, 그 다음에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결론적으로 판단해보면 평등사상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양반을 위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주로 피지배층, 농민층을 위한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탄압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탄압줄. 그래서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 현혹시킨다. 가머니설로 그런 뜻이야. 그래서 혹세 무민의 죄를 받아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처형줄. 그래서 최재우는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바로 최시형이라는 사람이야. 최시형도 주천하. 최시형. 그래서 최시형이 이제 다시 교단을 추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세를 확장하는데 최시형이 한 일을 줄쳐놔야 돼. 최시형은 뭘 했습니다? 포접제의 조직망 정비. 줄. 동학의 조직망을 포접제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포접제 등 동학의 조직망을 정비한 사람. 최시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전줄. 경전을 정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동학의 경전은 두 개가 있을 때 뭐야? 한문경전과 한글경전인데 두 개 주잖아. 한문경전, 동경대전, 한글경전, 용담유사.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동학의 경전으로서 최시형이 정리한 건데 한문, 한글 바뀌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한문경전은 동경대전. 그 다음에 한글경전은 용담유사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읽어만 봐. 뭐냐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동경대전에 들어가 있는 글이거든. 끝에 뭐가 붙었어? 문이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문경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한글경전 용담선 가가 들어갔잖아. 이거는 이제 최재우가 지어 부른 한글 가사집이거든. 그러니까 가는 노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글로 된 가사집이야. 이건 한글경전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문이 들어가는 거는 한문경전이야. 그다음에 노래 가자가 들어가는 거는 한글경전이야. 그래서 동경대전에는 문, 용담유사에는 가가가. 자, 그래서 그 두 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자체를 물어볼 수 있지만 먼저 뭘 먼저 해라? 한문경전, 동경대전. 그 다음에 한글경전, 용담유사.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동학은 별표 쳐 놓으셔야 돼. 그리고 동학은 어느 때? 시기까지. 1860년 철종 때 누구? 최재우.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천주교. 자, 요것도 별표 쳐놓고 정리를 해야 돼. 자, 천주교도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 266페이지.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해. 자, 천주교는 서양 종교인데, 당연히. 조선인 스스로 수용. 그것도 좋잖아. 우리나라 천주교 전파의 특징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대. 이런 특징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가서 포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는 스스로라고 해야 돼. 스스로 줄. 몇 세기부터 들어온다? 17세기. 17세기 초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냥 대충 요때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7세기 줄, 명줄, 중국이지 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중국에는 먼저 천주교가 먼저 전파돼 있었다는 거겠지, 그럼. 그래서 주로 천주교는 프랑스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천주교와 천주교 서적들이 많이 전리됐을 것이고, 그거를 명나라에 갔던 조선인 사신들이 그 책들을 좀 가져 들어오면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결론 17줄, 명줄, 그냥 중국 내지는 명줄, 사신줄. 그래서 17세기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초기 실학자들이,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거야. 이수강, 유몽인, 기타 정두원, 소현세자 등이 또 뭘 전했대? 천주교 서적을 전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에 이제 천주교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서학이라고 불렸다. 서학줄.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천주교를 접한 사람들은요, 이거를 종교라고 인식을 안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중국에 들어온 천주교 신부들이 그 천주교 교리의 일부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책들이 있었어. 그 한문 천주교 서적을 접한 거야. 그래서 한문은 이 조선시대 학자들도 당연히 익숙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한문 천주교 서적을 딱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서양의 학문쯤으로 인식한 거야. 그래서 천주교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서학이라고도 부른다고. 서학은 서양의 학문이란 뜻이거든. 자, 그래서 결론. 천주교는 17세기 명 중국으로부터
조선인 사신들 스스로 수용되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연구됐다라는 거지 종교하면 안 돼. 그래서 서학이라는 이름이다. 줄 치세요. 이제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의 하나로 인식줄. 그래서 한문교리서 천주실이 줄쳐놓으세요. 천주실의 이수강 지복유설 줄쳐놔. 자, 그래서 천주교 한문교리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책이란 말이야. 그것을 천주실의라고 해. 그러니까 천주실이가 조선에 소개가 되는 거지. 그걸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어. 이수강의 지복유설, 천주실이 한문교리서.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초기에 이때 들어왔을 때는 뭐다?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학문. 그런데 이게 학문이 아닌 거잖아. 결국은 학문이 아니고 이게 점차 갈수록 어떻게 된다? 종교로 인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 신앙운동으로 발전한다. 종교, 신앙운동으로 발전한다. 신앙운동화 줄. 그래서 학문으로 수용되어서 종교, 신앙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순서를 띄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학문이 아니라 이제 종교로서 믿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운동화라고 표현한 거.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뭐냐면 학문으로 연구할 때는요, 지식인층 일부가 당연히 왜? 피지배층은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읽어도 모르는 거지 뭐. 글자도 모르는데,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한문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결국은 뭐야? 종교라고 인식되면서는 종교로 믿으니까 그때는 이제 일부 지식인층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 계층이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 계층이 확대된다. 그래서 양반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평민이나 천민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층 확대.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이 지식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나오는 거지. 천주교를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될 수 있으면 피지배층이 익숙한 글인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글 천주교 서적도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내표하고 있는 종교거든요. 따라서 조선의 이 기본 사회,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하고는 안 맞는 종교란 말이야. 조선은 철저하게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사회인데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사상이 확산되니까 정부로서는 뭐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이야. 18세기 후반.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그게 왕으로는 정조 때 가도 돼. 정조 때가 18세기가 요때니까 18세기 후반이면 정조 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때부터 무슨 운동으로 전려된다? 신앙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천주교 이제 탄압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 있는 거야. 자, 신앙운동화 줄 쳤죠? 자, 그런데 거기 18세기 후반 줄,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 중심 줄, 지식인층 가운데서는 당파는 남인으로 간다. 남인 시파라고도 써놓으세요. 남인은 대부분 시파지. 남인 시파, 남인에다 동그라미 쳐놔. 실학자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일부 천주교를 신앙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계층은 누구다? 양반 지식인층 중에서는 주로 남인시파, 실학자 이렇게. 주로 이계문인 줄, 서울 부군 줄. 대표인 사람이 누가 있다? 권철신, 권일신, 이벽, 정약용 줄 쳐놓고 정약용은 기억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은 단독으로 나오죠. 별표 쳐놓고. 정약용은 정조 때 관리로 활약한 실학자인데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반드시 알아놔. 그 시기는 특히 이승훈이라는 애가 이승훈 줄 쳐놓고 1784년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 세례 줄 쳐놓고 귀국한 후 신앙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래서 18세기 말 특히 이 사람이 귀국한 이후, 이승훈이 세례받고 귀국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운동으로 발전했다. 이게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야. 이승훈에다가 최초 세례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무슨 서적도 보급되기 시작한다?
한글 천주교 서적 줄. 결론. 자, 이 학문은, 이 종교는 맨 처음에는 17세기 중국으로부터 조선인 스스로 학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한문 천주교 서적이 보급되었을 거야. 천주실의 대표적인 거. 근데 18세기 후반에는 신앙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주로 남인, 시파, 실학자를 중심으로. 그들은 곧 이계 제자들도 돼. 대표적인 사람 정약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한글 천주교 서적, 그러니까 천주실이라는 것도 한글로 번역되는 거야. 한글 성경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천주교 서적, 한글 천주교 서적도 보급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특히 이 운동은 이승훈이 기획한 직후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탄압을 하는데, 자, 안종복의 천학문답 있죠? 그거 주소놓으세요. 안종복의 천학문답. 저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약용하고 비교하는 사람인데, 정약용과 안종복은 대표적으로 이계 제자란 말이야. 근데 이계 제자들 중에서는 정약용과 같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안종복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천주교를 비판했다고.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안종복의 천학문답 줄. 그걸 읽어봐.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 그걸 줄 쳐놓으면 돼. 그리고 여기 위에다 빈 공간에다가 두 개를 더 써놓읍시다. 정도전, 불시, 잡변. 이건 하셨죠? 정치할 때. 정도전이 불시 잡변 쓴 거 맞지? 그 다음에 이황, 전습록변, 전습록변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안종복의 천학문답은 있으니까 안종복의 뭐 천학문답 이렇게. 자, 요 세 개 공통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얘네들은 성리학을 최고로 하는 거야. 성리학을 최고로 하면서 성리학의 다른 사상을 비판한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알겠지? 뭐 비판한 거야? 불교 비판. 맞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화편에서 또 나올 건데 지금 미리 해놔. 양명학이라는 걸 비판한 거야. 양명학을 비판한 걸.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천주교를 비판한 거 맞죠? 지금. 자, 그래서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황의 전습록변, 안종복의 천학문답,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 양명학, 천주교를 각각 비판한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탄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탄압을 한다. 자, 그래서 추조적발 사건 줄. 추조적발 사건. 그래서 정조 때야 지금. 정조 때 뭐? 추조적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조는 형조를 말하는 거야. 형조를 달리 추조라고도 하거든. 추조적발 그거 일단 줄.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 밑에 반회 사건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반회 사건도 줄. 반회 사건도 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신해박해 줄. 이렇게. 자, 그래서 정조 때 일어난 천주교 탄압과 관련되는 거. 추조적발 사건, 반해 사건, 신해박해는 줄 쳐놓고 동그라미. 이게 이제 최초의 천주교 박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조 때는 문제 잘 나오잖아. 정조 때 천주교 관련된 거, 이거 순서대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추조적발 사건 한번 일단 읽어봐. 정조 9년 1785년 이벽, 이승훈, 정약용, 신 등이 역관 김범호 집에서 예배보다 형조 관원에게 적발된 사건이야. 김범호 집에서 예배, 그거 좋잖아. 사료지문 나오면 그런 얘기는 나올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이때 정부는 천주교를 뭘로 지정했다? 사교로 지정 좋잖아.
자,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이때 천주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문으로만 연구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뭐. 조선 정부의 기본 어떤 통치 체제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별로 않겠지. 왜? 학문으로만 연구하니까. 그러다 종교로 믿으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추조적발 사건을 계기로 사교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사교 지정,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로 지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교 지정 주초나.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데 결국 이 종교라는 게 탄압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은 더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반해 사건, 정조 11년 1781년 이승훈 정약용 등이 천주교 교리에 관해 연구 토론한 일을 유생들이 성토한 사건. 이걸 반해 사건이라고 한다. 천주교 교리에 관해 연구 토론한 일을 유생들이 성토. 그걸 반해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뭐가 내려진다? 천주교 서적 소강령줄. 자, 그래서 결론은 그 정도로 일단 알아놔. 주조적발 사건, 사교로 지정이 됐다. 반해 사건, 천주교 서적 소강령이 내려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천주교 탄압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야. 그걸 신해 박해, 최초의 박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해 박해, 정조 1791년, 진산줄, 윤지충 권상현줄, 신주소각줄. 그 단어들 기억하는 거야. 윤지충과 권상현 등이 진산, 전라도 진산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신주를 불태워버렸단 말이야. 신주는 뭐냐면 부모님 제사 지내기, 조상 제사 지내기에서 모셔놓은 거란 말이야. 결국은 신주를 소각은 불태웠다는 거거든. 그러면 신주를 제사를 안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최초의 박해의 원인이 유교식 제사를 거부한 것에서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고 윤지충 기억해.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정조 신해 박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때 이제 최초의 박해가 일어나서 당사자들 윤지충이나 권상현은 처형을 당한다고. 이때 윤지충, 권상현이 처형당한 때가 이때야. 그런데 정조는 지금 정조라고 하자. 시파를 우대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게 이 박해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때는 박해를 물론 했지만 정조 때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 노론 벽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인 시파를 등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남인 시파 중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당사자는 처벌했지만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게 하이라이트야.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게 바로 뭐다? 신해 박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 부분은요. 순서도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각 박해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만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신해 박해 거기서부터 제일 잘 나오니까 자, 신해 박해 원인 진산, 윤지충 등 신주 소각. 의미를 물어보면 제사 거부. 결과 윤지충 등 처형. 버뜩 그러나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런 식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갑니다. 19세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19세기 어느 왕 때부터 나온다? 순조. 다시 복습한다.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가 즉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정순왕후 정치할 때 제가 다시 복습시켜 주는 거야. 순조 이때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첨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때 다시 누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노론 벽파. 그리고 이 노론 벽파가 일으킨 박해를 하나 외우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뭐야? 신유 박해라는 거지. 신유. 그래서 신유 박해 줄. 그리고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신의 다음에 신유 박해라고 한다. 그래서 신유 박해. 이건 어느 왕 때? 순조 때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개 더 외우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순조 때 있었던 일이 뭐야? 같은 해 공노비 해방. 이거 오늘 하셨죠? 공노비
사회편에서 하셨죠. 공로비 해방. 주로 납공로비 대상 66,000명 해방. 그다음에 1811년에 이것도 외우시라고 했죠. 홍경래난. 이거 앞으로 할 거야. 홍경래난. 그래서 19세기에 밀란해서 홍경래난하고 임술밀란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순조 때 있었더니 뭐야? 신유, 천주교박해, 공로비 해방, 그 다음에 홍경래난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 뭐 통신사가 중단됐다는 등 서양의 이양선이 처음으로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했다는 등 그런 걸 좀 더해도 돼? 요 세 개가 제일 잘 나온다. 내용까지 정리해놔야 된다. 그리고선 지금 천주교 하니까 신유박해를 부각시켜서 공부하는 거지. 자, 신유박해. 줄 쳐놓으세요. 누가 주도했다? 그래서 노론벽파 줄. 자, 그럼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야. 뭐냐면 아까 천주교 신자는 어떤 애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그래서 남인 시파가 많았다 그랬지. 그래서 또 벽파 시파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영조 때 이인자의 난, 나주개서 사건, 이모화변. 자, 이모화변은 뭐다? 장원세자의 죽음. 그리고 이 장원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당연시 여기는 벽파, 그 다음에 애도하는 시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벽파는 당연시 여기는 세력은 주로 노론이겠지. 그러니까 주로 노론 벽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몰락 양반들, 소론이나 아니면 남인들 가운데서 시파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천주교 신자 중에는 남인 시파가 많았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네들이 주로 남인 시파, 그 다음에 이계 제자들, 대표인 사람은 정약용 이렇게 했잖아. 이승훈도 남인 시파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노론 벽파가 결국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파 견제, 그 밑에다 써놔. 시파 견제. 자, 그래서 순조 때 일어난 박해의 특징에 대해서 원인 벽파가 시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좀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 이승훈, 주문모, 이가완, 정약정, 권철신 등 처형, 줄. 이승훈 동그라미, 주문모 동그라미. 두 사람은 반드시 외우세요. 이승훈은 아까 뭐라 그랬지? 최초 세례자 줄. 쓰세요. 최초 세례자. 그래서 정조 때 주로 활약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국경으로부터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육한 다음부터 남인 시파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추조적발 사건도 관계되지만 반해 사건 이럴 때도 이승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신야 박해 때도 나와. 근데 그때 죽으면 안 돼. 이때 죽는 거야. 이승훈이 처형당한 때는 신유 박해야.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그 동그라미. 그다음에 주문모도 알아나. 주문모 동그라미. 최초 외국인 신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신부야.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주문모는 중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서양인 이러면 안 되고 중국 신부인데 외국이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신부 주문모 처형. 자, 그래서 이승훈과 주문모 처형은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등 300여 명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 정약전, 정약용 유배. 그거 주쳐놔. 두 사람 다 알아놔. 정약전, 정약용이 유배당한다. 정약전에다가는 흑산도로 가. 이 사람은 흑산도. 정약전에다가는 흑산도로 간다. 그 다음에 정약용에다가는 강진이라고 써놔. 그래서 나중에 정약용은 단독으로 이제 정리할 사람이거든. 실학자, 남인 시파 실학자. 자, 그래서 네 사람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과 최초의 외국인 신부 주문모는 처형당하고, 남인 시파 대표적인 학자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실학의 침체 줄쳐놔.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뭐냐면 남인 시파 실학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중에 실학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실학자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겠지. 그래서 많은 수의 양반들이, 실학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결론은 신학이 침체되겠구나라는 문장도 이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학 침체줄.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데? 황사영 백서 사건도 좋잖아. 황사영 백서 사건. 이거는 이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사료지문 보면 다 나와요. 황사영이 천주교 신자인데 이때 순조 때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가해지자 비단 백자 비단에다가 이 사실을 적어서 중국으로 반출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걸 막으려고 좀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발각된 거야. 그래서 백서, 비단에다가 글을 썼어. 백서. 근데 발각돼서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 탄압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료를 한번 읽어보면 끝이고, 어쨌든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한 때가 어느 때다? 신유박해 때. 그래서 탄압이 더 강화되는 거야. 자, 결론 정리. 순조 때 일어난 박해, 신유박해. 일으킨 주체, 노론벽파, 외, 시파견제. 처형, 이승훈, 주문머 처형. 유배, 정약전, 정약용 유배. 정약용은 실학자인데, 실학의 침체.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안동 김씨 집권기.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노론벽파가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그 노론벽파 안에서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라고.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외척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안동 김씨라고 했잖아. 그래서 신유박해 이후야. 그러니까 신유박해는 안동 김씨 집권기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이후에 김조순이 외척이 되면서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안동 김씨 집권기 줄. 안동 김씨 집권기 때는 이건 신유박해 이후라는 거야. 천주교 탄압이 어떻게 된다? 탄압 완화. 줄 쳐놓고 완화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거 잘 바꿔 나와. 안동 김씨 집권기에 천주교 탄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그래서 신유박해 이후, 안동 김씨 집권기 때는 어떻게 된다? 천주교 탄압이 완화라고 해야 돼. 완화. 이렇게. 그래,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런 완화되는 상황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북경 교구로부터 조선 교구 독립 줄. 1860년 헌종 이후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신부 모방샤스탕 앙베르 줄. 모방샤스탕 앙베르 동그라미. 조선 교구 독립 동그라미. 자, 박해로 치면 어느 박해 이후의 사실이야 이거? 신유박해 이후의 사실입니다. 안동 김씨 집권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야. 그러니까 신유박해 이후에 조선교구 독립,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서양인 신부가 들어오는 거야. 모방샤스탕 앙베르 동그라미 쳐놓고 프랑스 신부라고 해놔. 프랑스는 서양 맞죠? 그리고 서양 중에서도 천주교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거든. 그래서 프랑스와 관련이 있다. 천주교는. 그래서 모방샤스탕 앙베르 등 서양인 신부, 프랑스 신부가 입국해서 포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어느 왕 때? 헌종 때. 그래서 헌종 때 두 개 외우는 게 그거잖아. 기해박해하고 뭐가 있다? 병호박해. 자, 그래서 이거 세도 정치기 가면 이거 그대로 정리돼 있다고. 그래서 헌종 때 기해박해, 그 다음에 무슨 박해로 가는 거야? 병호박해. 기해병호. 헌종 때 기해병호. 근데 헌종 때는 누가 집권한다 그랬어? 풍양조씨 집권기라 그랬지. 그래서 풍양조씨 집권기 때 일어난 박해야. 기해병호. 그 다음에 내용. 자, 기해박해는 풍양조씨 줄, 프랑스 신부 정화상 등 처형 줄, 정화상의 상제상서 줄, 상제상서 별표. 그거 사료지문 나오는 거야. 사료지문 보면 돼. 상제는 이게 하느님이란 뜻이야. 천주님. 상서, 전서라고 돼. 그래서 상제상서 내지는 상제전서. 자, 요때도 탄압이 좀 많은데 누가 처형당한다? 프랑스 신부. 그럼 프랑스 신부가 누구겠어요? 그 전에 들어와서 활약했던 그 사람들이겠지. 모방, 샤상, 앙베르 등 프랑스 신부 처형당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은 정하상 기억해. 정화상이 이때 글을 하나 짓는다. 그걸 상제상서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화상에 상제상서 별표 쳐놓고 그거 반드시 사료지문 읽으시고, 그 상제상서가 나오면 천주교를 일단 종교는 물어보는 거지, 당연하게.
그리고 그 글이 지어진 시기에 천주교의 상황 물어보면 기해박해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풍양조시 집권기 때 일어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프랑스 신부 모방 샤스탕 앙베르와 정화상이 처형당했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것도 줄쳐놔. 오가 작통법이 강화되고 척사윤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척사윤음 오가 작통법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척사는 사교를 배척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사교로 지정을 했다 이러면 안 돼. 사교로 지정된 건 이미 정조 때 사교로 지정이 된 거지. 이때 이미 사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계속 천주교는 사교인 거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는 거야. 윤음은 왕이 얘기하는 거를 높여서 윤음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사교를 배척하는 왕이 사교를 배척하는 글을 내렸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오가 작통법을 강화했다. 오가 작통법은 원래 주민의 이탈 방지, 유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16세기부터 이미 강화되기 시작했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더 강화된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요, 유민 방지 목적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 색출을 목적으로도 강화돼. 그게 바로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기해박해 때는 천주교 신자 색출을 목적으로 오가 작통법이 강화되기도 했다. 맞다 틀리다 그냥 맞다. 자, 정리. 헌종 때 일어난 기해박해의 특징이 뭐다? 풍양조시 결과 프랑스 신부 모방 샤스탕 앙베르와 정화상 상제상서 처형, 그 다음에 척사 윤음이 발표되고 오가 작통법이 강화됐다. 그렇게. 그 다음에 같은 헌종 때 기해 병호박해, 이건 하나만 알면 돼.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순교줄. 김대건이라는 사람 동그라쳐놓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야.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신부 주문모.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인 신부 모방 샤스탕 앙베르. 대충 이런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병호박해 때 순교한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병인박해로 간다. 고종 1866년. 그건 연도까지 외웠어요. 1866년. 자, 이거는 철종이 1863년까지거든. 그래서 그때 세도정치기 때 썼지. 1863년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리고 화살표를 빼서 어떻게 이때 고종이 즉위하는 해라고. 고종이 즉위. 이거는 머릿속만 듣고 다시 정치로 가서 보면 해결될 문제야.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1863년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는 다 흥선대원군 집권 전의 일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62년이야. 63년에 고종이 즉위한다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하응,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일어난 박해가 바로 병인박해다. 1866년이니까 당연히 3년 후지. 그래서 병인박해 줄. 연도까지 외우세요. 1866년. 누가? 흥선대원군 줄.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천주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에는요, 프랑스 세력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폈어.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프랑스를 이용해서 끌어들여서, 근데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천주교를 이용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천주교와 연결하여 프랑스로 하여금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집권 즉시 대대적인 탄압을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천주교를 이용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근데 결국은 이건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 거야. 조선 최대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후 프랑스 신부 9명과 남종 3줄 수천 명 처형까지 줄잖아. 이게 조선 최대의 박해라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박해 병인 박해한 거야 지금. 병인 박해.
그래서 프랑스 신부 1명과 남종 3등 수천 명 등 처형. 근데 이때 거기 신부 처형 9명 있죠? 그 밑에 리델 신부 도망. 이때 이제 프랑스 신부가 또 처형당하는데 이 중에서 리델 신부라는 사람이 도망을 간다고. 프랑스 신부, 리델 신부가 도망을 간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프랑스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병인양요의 배경이 되는 박해다. 자, 병인양요 줄 미리 예습하자. 계속 예습했죠. 그럼 결국은 써먹잖아. 지금 이것도 어느 땐간 써먹을 거야. 1866년이라고 써놔. 1866년 프랑스 강화도 침공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란 1866년, 병인년이 1866년 소리고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이다. 배경이 뭐겠어요, 그럼? 같은 해에 일어났던,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박해로 인해서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한 것을 구실로 쳐들어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병인, 양용,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1866년 흥선대원군 집권, 그래서 요 위에 1866년 무슨 박해? 병인박해까지 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주조적발 사건, 반해 사건, 신해박해, 그리고 뭉뚱그려서 정조로 간다. 이건 19세기가 아니지. 세도 정치기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뭘로 가? 신유. 그 다음에 뭘로 가? 기해. 뭘로 가? 병오. 그 다음에 뭘로 가? 병인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그리고 요거와 상관없이 요 세 왕 또 한 번 복습한 거야. 두 번씩 요 19세기 왕들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민간신화, 동화, 그 다음에 천주교 전파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농민봉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